경매라는 게 우리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 강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남편 재산을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와이프인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 남편 예를 들면 아파트에 네네. 경매가 들어왔는데 네. 그게 부인이 살 수 있느냐 이 네, 말씀이죠. 네, 네. 예. 뭐 결론적으로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다. 남편이나 마누라나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예,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아주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네.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데 일단 그 요거를 이제 살펴보려면 네. 우리가 민사집행규칙에 그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되는데 네. 살 수 없는 사람에서 채무자, 네. 그다음에 집행관, 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이 사건에서 관여된 이런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죠. 뭐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는 문제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채무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이라 들어보셨죠? 뭐 담보 제공인 뭐 이런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돈을 빌리는데 네네.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맡겼다. 네네.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버지는 살 수 있다.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물상보증인이고 채무자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논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거는 남편 소유 부동산, 남편이 채무자인데 남편 아파트가 경매 갔을 때 부인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부분은 엄연히 이제 부인이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이 빌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다, 그죠? 어쨌든 채무자 본인이 아니기 채무자는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낙찰이 된 사건인데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허가 사유인즉슨 남편이 채무자였는데 와이프가 샀다. 그러면 이 와이프가 낙찰받은 것이 사실상 채무자가 낙찰받은 그것과 것이 마찬가지다.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매각 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불허가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비추어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엄연히 인격은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집행관이 이제 볼 때 그 명의는 와이프 부인 명의로 그 입찰이 들어왔지만 네. 실제로는 그게 채무자인 남편이 낙찰을 받는 거로 볼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부인 이름으로 입찰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리인해서 남편이 이제 들어왔다든지 채무자인 남편이 직접 예, 입찰을 직접 했다든지. 뭐 현장에 나와가지고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했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의심을 받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원칙은 매각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대리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라리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무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뭐 채무자가 이제 부도 났어도 경매 넘어갔어도 그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네. 뭔가 이제 가까운 사람 이름으로 뭔가 사두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사두고 싶어 하면서도 이게 예를 들면 부인 이름으로 사두면 네. 아들 이름으로 사두면 혹시 이게 뒤탈이 나지 않을까. 이거 채권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구만. 네네. 부도가 난 게 아니구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집행이 될까봐 네. 사실은 그러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사거나 뭐 아들 이름으로 샀지만 그 사게 된 그 돈은 남편에게서 나온 거 아니냐, 아버지에게서 그렇죠. 나온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그죠? 예. 왜냐면 우리는 그 단위를 좀 가족 단위로 보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심 때문에 사실은 좀 부인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조금 그 명의에서 네. 조금 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그 가족 이름으로 뭐 법인을 만든다든지 네. 하게 되면은 그
뭐 법인의 주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원칙은 그 채무자 아닌 나머지는 뭐 집행관이나 감정평가사 제외하고요. 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조금 그런 관계는 일부러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도로 아시고 혹시 뭐 채권자 입장에서라면 그걸 한번 뭐 채무자가 예를 들면 부인 이름으로 샀다든지 네. 자식 이름으로 샀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네. 한번 법적으로 네. 다퉈볼 문제를 여지가 있다. 걸어볼 만한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사회행위 소송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자금이 과연 누구 거냐, 또 신명법 위반. 그렇죠. 명신탁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걸 재판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 네. 법원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금이 만약에 대부분의 돈이 뭐 채무자인 남편한테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채권자의 어떤 좀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네네. 채권자를 두둔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구나. 네.